기술을 발명한 국가가 바로 그 기술 때문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든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을 아이폰보다 8배나 앞서 상용화한 나라 역시 일본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술을 가장 먼저 창조한 사람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논리에 맞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0%에서 0%까지 이것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디램 반도체 점유율이 겪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시계 바늘을 1980년대로 돌려봅시다. 당시 미국인들은 어떤 나라, 전략도 일본을 이길 수 없다며 진심 어린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반도체 세계 점유율은 50%가 넘었고 소니 워크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주머니 속을 파고들었으며 일본 조선소의 거대한 배들이 5대양을 호령했습니다. 미국 기술의 자존심인 인텔조차 일본 기업들의 밀려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고 중앙 처리 장치 분야로 도망치듯 생로를 찾아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 디램의 점유율은 0%이고 소니 텔레비전은 세계 5위로 추락했으며 액화천연가스운 반선 시장의 90%는 한국 기업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스마트폰, 심지어 테슬라 자율주행의 핵심인 카메라까지 일본이 자부하던 세계 1등 분야들이 하나둘 한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과거의 세계 1등이 완전히 붕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대한 빈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옆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에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기술 종주국을 이토록 놀랍게 추격하고 추월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내용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이 세계를 선도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모바일 통신 등 5가지 주요 산업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일본이 무너지고 한국이 일어선 4가지 핵심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이 잘해서만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결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셋째,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일등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경쟁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몰락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처참한 파괴에 가깝습니다. 1979년 하버드 대학교의 에즈라 보겔 교수는 재팬 에즈 넘버 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본이 세계의 정점에 섰다는 뜻이었죠. 당시 이 책은 미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 전역에서는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소니의 워크맨은 전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고 도시바와 애니시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싹쓸이했습니다. 일본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볐죠. 미국 기술계의 자존심인 텔조차 메모리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할 수 없어 사업 전환을 강요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씩 짚어봅시다. 반도체는 1980년대 세계 점유율 50% 이상이었지만 현재 디램 점유율은 0%입니다. 일본에는 이제 이런 핵심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단 한 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또 어떻습니까? 소니 트리니트론 텔레비전 이전 세계가 정의 거실을 지배했지만 지금 소니의 점유율은 5% 내외로 떨어져 세계 5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삼성전자는 19년 연속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고 있죠. 조선 분야를 보면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 조선업의 점유율은 한때 5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액화천연가스운 반선 시장의 80에서 90%는
한국이 가져갔고 카타르 등 중동 지역의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한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는요, 테슬라의 최초 배터리 파트너는 파나소닉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다투고 있고 파나소닉은 3, 4위로 밀려났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일본은 아이폰보다 8배 납빨리 모바일 인터넷을 상용화했습니다. 1999년에 이미 그 일을 해냈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 있는 일본 스마트폰 제조사가 있습니까? 소니가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 NEC, 후지츠, 파나소닉, 샤프는 모두도 사나거나 철수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더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영혼이 무엇일까요? 바로 차량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일본 소니는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절대 강자였고 당연히 테슬라도 초기에는 소니의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차세대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개발하면서 파트너를 교체했습니다. 소니 대신 삼성전자의 센서를 채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까지는 한국의 LG이노텍이 70%, 삼성전기가 30%를 차지했는데 2022년부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삼성전기가 테슬라 사이버트럭, 세미트럭을 비롯해 기존 전차종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 수주를 따낸 것입니다. 이 계약 규모 14,000조에서 5조 원에 달하며 삼성전기의 점유율은 30%에서 80%로 급상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삼성전기가 만든 4.0 버전 카메라 모듈은 500만화 소급 초고화질로 이전 버전보다 5배나 더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정밀해질수록 시장은 더 높은 해상도의 하드웨어를 요구했고 삼성이 그 기술적 요구를 정확히 만족시킨 것입니다. 이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밀려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먼과 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몰락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본이 세계 1등이었던 5가지 주요 산업에서 일본은 한국에 추월당하거나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 실패가 아니라 30년에 걸친 시스템적인 패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일본이 몰락한 4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품질의 덕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고아시죠? 일본 반도체는 은행 금고와 같았습니다. 견고하고 극도로 안전하며 심지어 25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다고 장담했죠. 실제로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25년 품질 보증을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나 대기업 전산실의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휘몰아친 것이죠. PC에 들어가는 메모리에 정말 25년의 품질 보증이 필요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용자들은 3년에서 5년마다 새 컴퓨터로 교체하니까요. 시장이 원하는 것은 25년을 버티는 비싼 금고가 아니라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사물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기업은 미슐랭 삼성 레스토랑과 같습니다. 최고급식 재료와 최고의 요리사를 써서 한 접시에 50만 원을 받습니다. 정말 맛있죠? 하지만 보통 손님들이 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반면 삼성전자는 곳곳에 널린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떡볶이, 김밥, 라면을 한 끼 5,000원에 팝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맛있고 저렴하며 음식도 무척 빨리 나옵니다. 손님들은 매일 찾아올 수 있죠. 시장은 결국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분식집입니다. PC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삼성전자는 적당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대량 공급하며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그 미슐랭 레스토랑을 고집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어도 자신들만의 장인 정신을 지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품질의 덫입니다. 지나치게 탁월한 품질을 추구하다가도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에만 편협하게 매달린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일본의 장인 정신, 일본어로 모노즈쿠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건을 극한까지 다듬는 정신이죠. 이것은 한때 일본의 자랑이었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것이 생존 방식인데 일본은 완벽한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의 진화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결정적인 투자 타이밍을 놓쳤다는 점입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반도체는 매우 독특한 산업이라 시장이 불황일 때 용기 있게 투자해야 호황 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호황이 온 뒤에 야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완공될 때쯤 시장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저점에서도 박을 하고 고점에서 수확하는 타이밍 산업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투자를 줄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1990년 일본 거품 경제가 붕괴한 후 일본의 전문 경영인들은 극도로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투자 실패가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오거나 회사를 망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안정 위주로 결정했죠. 그들은 끊임없이 회의하고 보고서를 쓰고 결제를 올리며 의사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핵심 투자 창구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정반대였습니다. 불황이 닥치면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이를 역발상 투자라고 합니다. 경쟁자들이 공포에 질려 물러설 때 삼성은 오히려 공장을 미친 듯이 증설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삼성은 오너 경영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결단만 내리면 수조 원의 투자 결정이 몇 주 안에 집행됩니다. 일본 기업들이 끝도 없이 회의를 할 때 삼성의 공장 기초공사는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은행으로 비유하자면 일본 기업은 체제가 경직된데 형은행과 같습니다. 대출 하나 결정하는데 담당자부터 사장까지 먼 길을 돌아야 하죠. 안전해 보이지만 너무 느려서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이미 기회가 사라진 뒤입니다. 삼성전자는 의사결정, 이번 개처럼 빠른 개인 금융회사와 같습니다. 위험은 따르지만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죠. 아픈 실제 사례를 봅시다. 붕괴하는 메모리 산업을 구하기 위해 일본은 1999년 히노마루 반도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NEC, 히타도의 다지우, 보제보치, 미쓰비시 이 사업을 합병해 엘피다 메모리를 설립하며 국가의 자존심을 걸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엔화 가치는 치솟았고 메모리 가격은 자유 낙하하듯 폭락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즉각 처절한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끝까지 버티는지 보자는 것이었죠. 엘피다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2012년이 월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일본 디램 제조업도 원도의 공식적인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이후 그간판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팔려나갔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이야기는 더욱 아이러니합니다. 이 기술은 1987년도시 다에마스오카 후지오 박사가 발명했습니다. 일본이 기술의 원조였던 셈이죠. 하지만 당시 도시파 경영진은 이 기술이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며 잠재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래시 메모리가 미래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저장 매체가 될 것임을 예리하게 예측하고 전력을 다해 투자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기술 종주국 도시파를 제치고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도시파는 이후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사업인 수실패로 늪에 빠졌고 연명을 위해 가장 돈을 잘 벌던 반도체 부문을 팔아야 했습니다. 현재 그곳은 키옥시아로 이름을 바꿨으며 생존을 위해 미국 회사와의 합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발명 한국과 가자신이 만든 기술 시장에서 쫓겨나다니 이것이 일본 산업의 비량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입니다. 갈라파고스는 태평양의 외딴 섬으로 독특한 생태계로 유명하죠. 일본의 정보기술 IT 산업이 바로 이 외딴 섬과 같았습니다. 기술은 우수하지만 일본 국내 시장에만 최적화되어 세계 시장과는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바일 인터넷입니다. 1999년 일본은 아이폰보다 8배 앞서 모바일 인터넷을 상용화했습니다. 그때 이미 일본인들은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뉴스도 보며 쇼핑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휴대폰 결제도 가능했죠. 지금의 삼성페이보다 20년 앞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이 오직 일본이라는 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통신 표준은 글로벌 표준과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 1억 2천만 명의 부유한 인구가 있으니 이 마당만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세계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아이폰을 비웃었습니다. 기능이 단순하고 일본 휴대폰 같은 화려한 기능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이폰은 개방적인 앱스토어 생태계로 전 세계를 정복했고 일본의 폐쇄적인 시스템은 전혀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발빠르게 안드로이드 진영에 합류해 글로벌 표준을 수용했고 갤럭시 시리즈를 개발해 세계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NEC, 후지츠, 파나소닉 등 한때 기세등등했던 일본 휴대폰 제조사들은 자신들만의 표준을 고집하다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본에서 가장 유행하는 통신 소프트웨어인 라인조차 그 배후의 핵심 개발사는 한국 기업 네이버입니다. 일본 본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변화에 너무 늦어 외국 회사에 완전히 대체된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수직통합 체계의 비효율성입니다. 일본 전자기업들은 칩, 디스플레이, 카메라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런 체제는 품질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지만 비용이 너무 높고 대응이 느립니다. 반면 삼성은 매우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 없는 부분은 과감히 외주를 주거나 외부 기술을 도입하고 핵심 역량에만 집중했죠. 더 흥미로운 점은 삼성이 핵심 부품을 경쟁사에도 팔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는 삼성의 화면과 메모리가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쟁사의 기술을 파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삼성의 논리는 부품을 팔아 돈을 벌고 완제품 경쟁도 비즈니스이니 양쪽에서 다수익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전자기업은 밀가루 재배부터 치즈 제조, 배달까지 혼자 다 하는 피자집과 같습니다. 품질은 훌륭할지 몰라도 효율이 낮고 가격이 비쌉니다. 삼성은 전문업체에서 원재료를 조달해 피자를 가장 잘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심지어 직접 만든 반죽을 다른 피자집에 팔기도 합니다. 이런 개방성과 실용주의가 삼성으로 하여 금속도와 비용 면에서 일본을 완전히 꺾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교훈도 더 깊이 살펴봅시다. 소니 트리미트론 텔레비전은 한때 신적인 존재였지만 세상이 액정 시대로 넘어갈 때 소니는 주저했습니다. 브라운관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고 결국 독자 패널 생산 라인 건설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나중에는 경쟁사인 삼성에서 패널을 구걸하듯 사와야 했죠. 파나소닉은 전력을 다해 플라스마 디스플레이에 투자했지만 전력 소비가 크고 소형화가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액정에 완전히 패배하며 수조 원을 날렸습니다. 샤프는 더욱 비참합니다. 최고의 액정 기술을 가졌음에도 일본 국내 생산만을 고집하고 금융위기 때 무리하게 증설하다가 절벽 끝에 몰려 결국 대만 기업에 흡수되었습니다. 2024년 샤프가 대형 패널 생산을 중단한 것은 일본 액정 시대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현재 유기 발광 다이오드 시장에서도 삼성과 LG라는 두 한국 거물이 각각 중소형과 대형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일본의 마지막 관련 기업도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조선과 배터리 분야에서도 일본은 비슷한 괴멸을 겪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선 기술 경쟁에서 일본은 안전하지만 공간 효율이 낮은 모스형 방식을 고수했고, 한국은 더 많은 짐을 싣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멤브레인형 설계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 선주들은 주문으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초기 파트너였지만 보수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증설 기회를 놓쳐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격적인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완전히 역전당했습니다. 이런 양상은 역사적으로 낯설지 않습니다. 1970년대 일본차가 미국의 자동차 빅3를 그렇게 쓰러뜨렸죠. 이제 한국이 똑같은 전법으로 일본에 되갚아준 셈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부활을 시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20년 동안 첨단 공정에서 소외되었던 이 가단 숨의 정점에 오르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장기적인 축적이 필요하니까요. 일본의 잊어버린 30년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영원한 1등은 없으며 과거 성공의 관성이 미래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보지 못하면 순식간에 후발주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일본은 기술을 발명했지만 시장을 잃었고 한국은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미래를 쟁취했습니다. 차이는 시장의 변화를 읽는 통찰력과 결단력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만 고집하고 세상의 변화를 살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도 퇴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장의 요구를 관찰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역발상과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본이 완제품 제조 분야에서는 몰락했지만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의 수출 규제는 한국에 큰 압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이끄는 주도권이 이미 이동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가 소니 카메라 대신 삼성 카메라를 선택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래 핵심 산업 주도권의 교체를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일본의 몰락에서 어떤 교훈을 읽으셨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견해를 공유해 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